네, 안녕하세요. 움직임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메타인지 정확히 뭘까요? 다들 들어는 보셨죠?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과정을 말하죠. 그렇다면 나라는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이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경계지어서 나의 주체를 이제 알아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정보와 월드, 그리고 내부의 정보를, 아이고, 이렇게, 이 뇌가 해석하는데요. 근데 웃기게도 이 뇌는 세상에 있는 정보를 우리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뇌의 기능은 추론과 예측이에요. 이 뇌의 추론과 예측은 근데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 오늘은 메타인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는 외부 세계에서 온 정보, 그리고 내부 세계에서 온 정보, 이 두 개의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자의식을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감각이 내가 행한 것인지 아니면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것인지 계속해서 지각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대로 이렇게 팔을 드는지 아닌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내 팔을 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식이 생겨났다고 해요. 만약에 이 외부에서, 어, 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면 어떡할까요? 뭔가 좀 잘못된 내가 깜짝 놀라겠죠. 내 자의식은, 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자의식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현대과학에서는, 이 움직임, 이 생존을 위해서 발생된 게 이제 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움직임의 원인이 안에서 일어나는지 내가 스스로 이제 일어났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내 움직임을 만들어냈는지를 알기 위해서란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의 이 의식은 항상 외부를 좀 향해 있어요. 우린 항상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행위 상태에 항상 놓여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를 바라보는 게 메타 인지 과정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일전의 강의에서 우리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를 재정의한다는 것, 이제 바렐라의 이넥티비즘, 행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우리의 스트레스는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행위의 의도와 환경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있다는 건데요. 나는 아닌데? 나는 엄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만약 이렇게 어떤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뇌의 핵심 기능은 의식이에요. 뇌의 핵심 기능은 의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동의를 하죠.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외부에서 오는 것인지, 내부에서 오는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서 의식이 생겨났다. 이 핵심 기능에서 의식에 떠오르는 생각은 행위를 위한 의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에 대해서 많이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멈출 수 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냥 떠오르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떠올라요. 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냥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멈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1분 뒤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냥 떠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는 것은 무언가 행위를 계속 하려는 의도로 굉장히 복잡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도는 원초적으로 보면은 움직임, 행위가 근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삶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제 근원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이제 뒤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자아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자아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가장 유명한 연구 한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니엘 캐니먼의 연구인데요. 여기 써 있는 게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하는 자아이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경험하는 자아는 나에게 굉장히 낯선 사람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심리학자이자 행동학자인데
다중자 연구에서 되게 신기하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까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다니엘 캐니먼의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연구는 이 직장 내시경 연구예요. 직장 내시경을 통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분 동안 직장 내시경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검사를 중단하고 이제 기계를 뺐고요. 두 번째 그룹은 직장 내시경이 끝나도 한 10분 기계를 빼지 않고 더 이제 냅뒀다가 기계를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면은 이 통증의 총량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 B 그룹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결과를 보면은 A 그룹이 훨씬 덜 아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B 그룹이 훨씬 더 아팠어야 정상인데 A 그룹은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는 하기 싫어요라고 말을 했고 B 그룹은 저는 다시 다음에 또 할 마음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고통의 우리가 총량보다 기억하고 있는 통증의 정도를 다르게 이제 기억했다는 거죠. 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다른 실험도 있는데요. 호텔 실험도 있어요. B그룹이 평범한 서비스에 마지막에 친절했던 곳, 그리고 B그룹은 계속 친절했는데 마지막에 한번 실수한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A그룹이 더 좋은 기억을 가져왔다고 평가된 거예요. 사실 친절의 총량으로 보면은 B그룹이 훨씬 친절했는데 단지 마지막에 실수 한 번 했다고 이제 A그룹이 더 나았다는 평가를 더 많이 받았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이제 별개로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맨 끝에랑 이 가장 윗단 이것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왜 경제학이랑 연관이 되냐? 이게 고정경제학의 인간의 조건, 셀프는 하나고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어떻게 판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틀이 깨져버렸어요. 소비자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고 셀프가 하나가 아니다. 라는 게 이 연구로 밝혀진 거예요. 이게 경험하는 자아의 기반이 아닌 기억하는 자아의 기반으로 우리가 소비를 선택한다. 라는 게 밝혀진 거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 캐니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수상하게 됩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다른 다중자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스타니슬라스 드하나의 이제 광역 작업 공간이라는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뇌는 여러 가지 자아 시스템이 서로 경쟁하고 그 결과 하나의 자아 시스템이 이 글로벌 워크스페이스에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예를 들어 자아가 굉장히 많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요. 뭐 경험자, 지각자, 뭐 아니면 장기 기억자, 미래를 예측하는 자아, 수많은 자아가 있는데 스타니슬라스 데하느는 서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일부만 이제 의식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가운데 딱 중계를 하는 이제 자아로 떠오르고 얘가 이제 중계해주는 식으로 인지 정보를 뇌의 다양한 부분으로도 퍼뜨려서 이제 이 다양한 부분을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다중자아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자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중에 제가 설명할 거는 우선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세 가지 자아에 대한 구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움직임 명상 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내면소통 명상 지도자 과정을 하고 있어요. 김정 교수님의 내면소통에 나온 자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기억자, 경험자, 배경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자아는 기억자입니다. 여기서 개별자, 기억자, 에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나예요. 그리고 경험하는 자아는 매 순간 경험을 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나예요. 지금 제가 이거 찍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경험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경험자예요. 그리고 배경자는 이거를 알아차리는 주체라고 보면 돼요. 이 배경자가 좀 난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처음에 나온 이 기억자는 경험자의 경험을 토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장한 거를 기억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모두 알아차린 존재, 이 두 개를 모두 알아차린 존재가 이제 배경자예요. 내가 알아차린 주체. 예. 명상은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배경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메타인지를 할 때 우리가 우리를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배경자의 입장, 알아차리는 주체의 입장에서 우리의 행동을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상은 이 배경자에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기억자와 경험자들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상에서 배경자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고요. 배경자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왜 못 느끼냐? 계속 우리는 뭔가를 행하려는 두ing 상태. 아, 나 이거 막 자격증 따야 되면 맨날 공부하고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가져야 되고, 이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배경자가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 그러면은, 내가 뭐 때문에 힘들까요? 음, 아까 제가 말한 내가 생각하는 자아는 이 기억자, 개별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네. 그죠? 그건 맞죠. 근데 이 기억이 너무 재미있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어, 그렇게 사실에 가깝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기억을 편집하고 조작해서 저장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은 사실만 기억한다고요? 아닐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기억이란 이런 거예요. 사실 기억이란, 수학식 같은 거예요. 원 플러스 원, 뭐 아니면 하나하나의 사건의 기억, 명시적 기억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 기억은 암묵적 기억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은 몸이 기억하는 기억이에요. 명시적 기억이 아니고요.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체득된 기억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게 뭐가 있냐면 뛰는 거, 아니면 자전거 타는 거, 뭐 아니면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네이티브처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과정 기억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해서 문법을 잘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문법으로 잘 알려주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사실 기억으로서의 문법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려줄 수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전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걸 사건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일화 기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기억자인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와 관련이 깊은 기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에피소드를 만드는 기억으로 시공간, 캐릭터, 스토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 쌓인 게 기억자, 즉,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기억자가 강한 사람이 우리가 에고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점심에 친구를 만나서 삼겹살을 먹었다. 이거는 사실 기억일까요? 사실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억이 아니라 단지 내가 이 사실 기억을 수만 가지의 사실 기억의 행동들, 내가 뭐 친구를 만나러 가서 어떻게 만나러 가서 삼겹살을 먹을 때 몇 접을 먹었고 몇 번 젓가락질을 했고 물을 몇 번 먹었고 중간에 친구랑 어떤 대화를 했고 이런 사실 기억의 수만 가지 행동들을 합쳐놔서 하나의 스토리 결과물로 딱 만들어서 그거를 뇌에 딱 저장시킨 거예요. 스토리로. 그게 사건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건 기억, 일화 기억은
자의적 편집과 의미 부여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놓은 결과물에 불과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모두가 다르게 경험하지만 경험은 똑같이 하지만 모두가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나의 자의적 편집과 의미 부여 때문에 이제 결과물이 다르게 이제 기억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끊임없이 나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의식이고 기억자라는 존재입니다. 네, 이제 기억자가 뭔지 아셨죠? 이 기억자가 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억이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아셨어요. 어, 여기서 내가 그러면 나를 바꿀 수 있겠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네,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 깔때기 있잖아요. 이 깔때기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틀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실 기억 있잖아요. 이 사실 기억들이 이 깔때기를 만나서 쭉 나와서 하나의 일화 기억으로 딱 이제 떨어져요.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깔때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스토리텔링 습관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기억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깔때기가 부정적이면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건이 닥쳐도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 차를 이렇게 가는데 내 앞에 어떤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막 가요. 빠르게. 근데 내가 속으로 욕을 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끼어들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 상황에, 저 사람이 급한데 집에 누가 쓰러졌나? 집에 누가 아파서 급한가? 그럼 빨리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은 이 전혀 다른 긍정적 스토리텔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라는 바꿈의 대상은 기억자의 스토리텔링 습관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에피소드 메모리를 지우면은 기억 상실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이야기예요. 실제로 기억 상실에 걸리고 나서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뀐 사례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나를 메타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제는 조금 아셨잖아요. 첫 번째, 내가 나에게 어떠한 자동적인 내적 소통을 하고, 내면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알아차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배경자를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배경자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내적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배경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 이게 당연한 스토리는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빈배라고 옆에 써 있는데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배를 타고 바다에 떠 있는데 어떠한 배가 뒤에서 꽝 박았어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뒤를 딱 돌아봤어요. 이 상황에 내 머릿속에는 누가 고의로 쳤던지 고의가 아니어도 일단 나를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겠어 라고 딱 뒤를 돌아봐서 화를 내려는데 이 배가 빈 배였어요. 나를 박은 배가.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화낼 대상이 없으니까. 외상이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는 그 찰나에 그 순간 스토리텔링을 나쁘게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대상이 나를 박았으니까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돼라는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나지 않았던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따라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실은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뭐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갔는데 알바생이 너무 무성의하게 커피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서비스업이 너무 안 돼. 근데 기분이 나쁠 수 있지. 근데 스토리텔링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알바가 똥 싸기 직전인가? 표정이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어. 그냥, 얘가 오늘 기분이 안 좋나 보다. 그냥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는 이 사람 때문에 대상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는 아닌데. 나는 어떠한 대상, 뭐 직장 상사 때문인데. 아니면 나는 우리 뭐 아들 때문인데. 내 부모님 때문인데. 뭐 어떠한 대상 때문인데 라는 영역은 사실 우리의 스토리텔링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어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정적인로 다가오는 사람한테 나도 부정적으로 대해버리면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근데 화내는 사람한테 내가 더 친절하게 대하면 이 사람도 화를 내지 않고 나한테 친절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깔때기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경자를 통해서 나, 기억자를 알아차리고 이 내면 소통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 소통에서는 자기 학원의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해요.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이죠. 물론, 이게 움직임에서도 연결이 돼요, 나중에 또. 그래서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 나의 움직임과 무의식적 행동들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차리고 내가 바꾸는 것이 움직임 명상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움직임 명상을 통해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좀 지루할 수 있는 강의인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제 이 강의를 봐주신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움직임 명상에 관련된 이제 우리 몸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내가 우리 몸에 대해서 이 의도와 결과 간의 괴리가 발생되는지, 이 괴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만성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